자신이 맡을 다음 재판의 피고인이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판사의 세계는 무너졌다. 단 5분 동안 그녀는 악몽을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가 3가지 일을 하며 학비를 마련하던 기억. 하지만 그 다음 그녀가 한 행동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다. 저희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울 법정의 문이 열리고 박희진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42살의 그녀는 검은 법복을 입고 흔들림 없는 권위를 발산했다. 곧게 편 등 흔들림 없는 시선, 완벽한 자세는 20년 동안 자신을 단련한 결과였다. 오늘의 사건은 그녀의 빛나는 경력에서 또 하나의 평범한 일처럼 보였다. 상업적 사기로 기소된 노인의 사건, 그녀가 수십 번 다루었던 종류의 사건이었다. 자리에 앉으며 그녀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외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청렴하고 공정한 판사로서의 그녀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보좌관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일어섰다. 바로 그때 피고인이 경비원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했다. 대략 7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흰머리가 많고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에 몸 앞에 수갑이 채워진 떨리는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에게서 무언가가 희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른쪽으로 약간 구부정한 걸음걸이, 말할 때 입꼬리의 특별한 움직임, 그 독특한 턱의 모양. 그녀의 주변 세계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 무수한 이미지들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다. 판사님, 진행해도 될까요? 검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불러왔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앞에 있는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운명에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네, 계속하세요. 그녀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고 손가락으로 펜을 거의 부러질 정도로 꽉 쥐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희진은 거의 듣지 못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어디서든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한때 그녀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남자. 그녀가 겨우 7살 때 그녀와 병든 어머니를 자원 없이 버리고 떠난 사람. 이제 그는 그녀의 법정에 있었고 그의 운명을 결정할 판사가 그가 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그녀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감정을 감추고 냉철함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기억들이 돌풍처럼 몰려왔다. 7살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영원히 꺼져버렸다. 희진의 손이 법대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판사로서의 윤리가 그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운명이 그를 내 앞에 데려왔다. 이것은 그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이다. 법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희진은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주름진 얼굴, 불안한 손, 바닥만 바라보는 눈. 그는 그녀의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그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이 우연한 닮음을 크게 부풀린 것일까? 그녀는 확신했다. 그 턱의 선, 귀의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말할 때의 그 독특한 습관. 시간이 그를 바꾸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새겨진 그 특징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희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이 사건을 계속하겠습니다. 기소 관련 서류들을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경비원들이 피고인을 데려갈 때 희진은 그의 움직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걸을 때의 약간의 망설임, 그녀를 향한 빠르고 혼란스러운 시선. 잠시 동안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다. 아마도 그녀가 말할 때 머리를 약간 기울이는 방식,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희진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법학대학 졸업사진을 바라보았다. 결단에 찬 젊은 여성, 사진 속에 혼자, 그녀의 성취를 축하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이. 희진은 법정 서기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읽는 동안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감정을 숨기기 위한 수년간의 훈련이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피고인 김승호는 완공되지 않은 건설 계획에서 투자자들을 사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다. 그 이름 김승호. 은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천둥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다. 초기 절차 내내 희진은 전문가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했다. 나는 이 사건에서 회피를 선언해야 해.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를 계속하게 했다. 이 남자가 대표하는 과거를 직면해야 하는 원초적인 필요성이었다. 김 씨, 피고인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녀는 확고한 목소리로 물었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다. 무죄입니다, 판사님. 그는 아무런 인식의 징후 없이 대답했다. 희진은 굴욕과 분노의 파도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자신의 딸, 어머니가 생존하기 위해 세계의 일자리에서 일해야 했던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버려진 딸. 이제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데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법정은 내일 이 사건의 계속을 예정하겠습니다. 기소와 관련된 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했다. 경비원들이 피고인을 데려갈 때 희진은 그의 움직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걸을 때의 약간의 망설임, 그녀를 향한 빠르고 혼란스러운 시선, 잠시 동안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다. 아마도 그녀가 말할 때 머리를 약간 기울이는 방식,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습관.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희진은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결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었다. 희미한 옛 사진 한 장. 7살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고 둘 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에 그는 사라졌다. 이유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희진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당신은 변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그대로예요.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같은 턱 선 어머니의 눈, 그녀의 얼굴은 두 사람이 만든 지도였다. 한 사람은 그녀를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웠다. 회피해야 해요. 그녀는 거울에 대고 말했다. 이건 윤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판사로서 당신은 정의를 구현합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의 삶에서는 정의를 구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희진은 김승호의 파일을 집어들었다. 나이, 학력, 직업, 이력. 몇 년 전까지 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다. 그런 다음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했다. 부산, 그녀의 고향,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 이건 우연일까? 그녀는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피고인은 15년 동안 민호라는 젊은 남자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관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아들, 조카, 아니면 그가 버린 딸을 대체할 다른 누군가. 희진의 뇌는 그녀가 법정에서 김승호를 마주쳤을 때의 순간을 계속해서 되돌려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 인식의 섬광 같은 것을 보았을까? 아니면 그저 형광등 아래 일어난 착시였을까?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의문을 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할까? 아니면 자신이 편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도하게 엄격해질까? 모든 경우에 그녀의 판단은 타협될 것이다. 하지만 희진이 집으로 운전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그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아버지에 의해 버려졌다. 이제 그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윤리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정의였다. 아파트에 도착한 희진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 어딘가에 이 순간에 김승호는 구치소 침대에 누워 내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심판하는 판사가 그가 지워버린 토막난 추억의 일부라는 것을 모른 채 이것은 그저 또 다른 사건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전화기에서 이미 법원장의 번호를 누르려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멈추었다. 한 주. 그녀는 생각했다. 단지 한 주만.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왜 그녀를 버렸는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직 그때만 그녀는 물러날 것이다. 비가 서울 위에 부드럽게 내리던 그날 밤,
희진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소중히 간직해온 아버지에 관한 몇 안 되는 물리적 기억들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 작은 금속 배지,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쓰고 보내지 않은 편지. 현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 없는 아파트 바닥에 앉아 그녀는 아버지가 떠난 것을 발견했던 그 아침을 다시 생각했다. 작별 인사는 없었고 단지 그 후 몇 년 동안 이어진 공허함만 있었다. 건강이 약했지만 정신력이 강했던 어머니는 결코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고 단지 이렇게 말했다. 약한 사람들은 약한 선택을 해, 희진아. 내 힘은 다른 선택에서 올 거야. 기억들이 흘러들어왔다. 어머니가 희진의 보충 수업비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던 밤들, 다른 아이들이 그녀의 소박한 옷을 놀리는 동안 학교에 가던 날들, 아버지의 부재에 의해 물을 주듯이 그녀 안에서 자라난 결단력. 16살 때, 어머니가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희진은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자신에게 한 약속이 결정화되었다. 누구도 결코 그녀를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녀는 강박적으로 공부했고 선생님들조차 놀라게 하는 결단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 장학금을 받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결코 자신에게 약한 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법은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다. 명확한 규칙, 정의된 결과, 그녀의 삶에 부족했던 질서. 이제 그녀의 어린 시절에 구멍을 남긴 남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희진은 자신의 정의에 대한 갈망이 항상 그녀가 인정했던 것보다 더 개인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선고한 모든 범죄자, 그녀가 바로잡은 모든 불의는 이제 그녀의 심판 아래 있는 이 남자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당신이 왜 우리를 떠났는지 알고 싶어요. 희진은 사진 속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대답을 얻을 수 없을까요? 상자 안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작은 보물들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준 머리핀, 그가 그녀를 데려갔던 놀이공원에서의 입장 티켓 조각, 그녀의 5번째 생일에 그가 그린 귀여운 곰 그림. 이 물건들은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증거였다. 그래서 왜 그는 떠났을까? 상자 바닥에 희진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간직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부산의 지역 신문에서 나온 것으로 큰 제목이 달려 있었다. 건설 현장 사고 3명 사망. 기사는 20년도 더 된 것이었다. 그녀는 누렇게 변한 종이를 찬찬히 읽었다. 그것은 위험한 작업 환경과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현장 관리자에 관한 것이었다. 희진은 이마를 찌푸렸다. 이것이 어머니가 이 기사를 보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 갑자기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희진은 깜짝 놀라 상자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문을 열자 그녀는 경찰관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박희진 판사님? 그가 물었다. 네, 그녀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승호 피고인에 관해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그가 오늘 밤 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희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심장 발작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말합니다. 희진은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가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제 그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덮쳤다. 모든 대답들, 모든 설명들이 그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 어느 병원입니까? 그녀는 이미 코트를 잡으며 물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이었다. 세브란스 병원입니다만, 판사님. 이 시간에 방문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난 방문객이 아니에요. 희진이 결연히 대답했다. 난 그의 딸이에요. 경찰관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지만 희진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온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기 전에, 당신을 용서하기 전에는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 세브란스 병원 복도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활기찼다. 희진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법정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그 충격이 이 심장 발작을 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의사는 김승호의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희진은 유리창을 통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병원 불빛 아래 창백했고 그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는 강인한 젊은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다. 박 판사님, 희진은 고개를 들었다. 민호가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두 번째 법정 심리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젊은 남자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희진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김승호 씨를 알고 있어요. 그냥 아는 사이 이상이죠. 민호가 그녀를 꿰뚫어 보듯 말했다. 경찰이 말하길 당신이 자신을 그의 딸이라고 했다면서요. 희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맞아요. 그는 내 아버지예요. 35년 전에 나를 버렸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결코 가족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라고요. 희진이 비웃듯 말했다. 그런데 그건 정확히 나에게 한 일이에요.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매년 당신의 생일마다 그는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울곤 했어요. 희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죠? 왜 나를 찾지 않았죠? 민호는 대답 대신 병실을 가리켰다.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가 깨어나면. 그날 밤 늦게 희진은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기소된 것은 투자자들을 속인 주택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주의 깊게 읽었다. 김승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단순한 사기 계획이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당신에게 회피 의무가 있어요. 희진은 고개를 들었다. 재판에서 김승호의 변호사가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알아요. 그녀는 한 잔을 받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판사가 아니라 딸로 여기 있어요. 변호사는 옆에 앉았다. 그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죠? 희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과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어요. 변호사는 파일을 건넸다. 이건 법정 증거가 아니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서류를 펼치자 희진은 오래된 계약서를 보았다. 김승호가 지하 건설 회사와 맺은 계약이었다. 날짜는 그녀가 7살 때와 일치했다. 당신 어머니가 아팠죠?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희진의 눈이 넓어졌다. 어떻게 알았죠? 당신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는 당신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이 위험한 일을 맡았어요. 불법 채광 작업이었죠. 결국 그 일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고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그도 죽었을 거예요. 희진은 갑자기 어머니가 간직했던 신문 기사를 떠올렸다. 건설 현장 사고, 3명 사망. 하지만 왜 그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다. 돌아오면 당신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는 투자자들과 엮였고 그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그는 15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날 찾으려 했나요? 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치도록 찾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이미 입양되었고 기록은 봉인되었어요. 갑자기 간호사가 달려왔다. 김승호 씨가 깨어났어요. 희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35년의 질문들이 드디어 답을 찾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아버지의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이 순간 이후로 그녀의 삶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김승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희진아, 그가 속삭였다. 난 첫눈에 널 알아봤다. 첫눈에 알아봤다고요? 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실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일정한 신호음만이 그들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김승호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네 어머니의 눈을 봤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35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희진은 병상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평생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상처, 그리고 지금 느끼는 안도감과 혼란이 뒤섞였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질문을 던졌다. 김승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돌아오고 싶었어. 매일 매 순간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 희진은 오래된 신문 기사에 대해 언급했다. 건설 현장 사고,
그건 당신과 관련이 있었군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김승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고였어. 내가 빚을 갚지 않으면 다음은 너희 둘 차례라고. 희진은 충격에 숨을 들이켰다. 누가 그런 짓을? 비즈니스에서 잘못된 사람들과 거래했어. 네 어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했을 때 그는 창백한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 나를 그들의 불법 사업에 끌어들였지.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 희진은 이 진실이 그녀의 인생의 기반을 흔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항상 믿어왔던 것, 아버지가 단순히 그녀를 버렸다는 생각, 이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물었다. 마지막에는 알게 되셨지. 그래서 그는 슬프게 웃었다. 그래서 네 어머니는 내게 떠나라고 했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들이 너에게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 희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어머니가 혼자서 그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어쩌면 더 큰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을 멀리 보내는 선택이 그녀에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왜 날 찾지 않았어요? 희진이 물었다. 김승호의 눈이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찾았어, 희진아. 수년간 찾았어. 하지만 네가 입양되었고 기록은 봉인되었어. 내가 너를 찾았을 때는 너는 이미 법학대학에서 빛나고 있었어. 당신이 나를 봤다고요? 희진은 놀라서 물었다. 대학 졸업식 날 맨 뒷줄에 앉아 있었지. 네가 상을 받을 때 난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내 인생에 나타나서 무슨 권리가 있었겠니? 넌 이미 혼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희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그녀를 압도했다. 판사 임명식에도, 그녀의 첫 재판에도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의사가 들어왔다. 검사 시간입니다.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희진은 일어섰지만 김승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법정으로 돌아가서 내 사건을 계속할 거니?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있었다. 아니요, 희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이제 회피를 선언할 거예요. 다른 판사가 당신의 사건을 맡을 거예요. 알았어. 그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내 결정을 존중해. 희진은 병실을 나서면서 그녀의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법원장이었다. 박 판사 김승호의 딸이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법원장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희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할 것 없네. 내일 아침 8시 내 사무실로 오게. 윤리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을 걸세. 전화가 끊겼고 희진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 위태로운 절벽 끝에 서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명확하게 이해했다. 병원을 나서면서 그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 싸울 것이고 그것이 그녀의 법복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라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희진은 법원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윤리위원회 5명의 위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엄격했고 법원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다. 박희진 판사, 앉으세요. 법원장이 말했다. 희진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법정에서 그녀는 항상 판사석에 있었다. 지금은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귀하는 김승호의 사건을 맡았을 때 그가 귀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위원이 물었다.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희진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7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시점에서 제가 회피를 선언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죠? 두 번째 위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희진은 순간 자신이 할 말을 생각했다. 그녀는 거짓말할 수도 있었다. 확신이 없었다고, 자신의 기억이 흐릿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진실을 위해 살아왔다. 지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35년 동안 저는 왜 그가 우리를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박 판사, 당신은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장이 엄하게 말했다. 이해는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희진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논의하는 동안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법원장이 지시했다. 희진이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박희진 씨, 김승호 씨가 퇴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의 상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퇴원하려고 하시죠? 희진이 물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오늘 정오에 계속되는 재판이 있다고요. 희진은 깜짝 놀랐다. 그에게 제가 곧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바로 그때 법원장 사무실 문이 열렸다. 법원장이 그녀를 불렀다. 박 판사 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귀하의 경력과 명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영구적인 해임 대신 3개월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김승호의 사건에서 즉시 회피를 선언해야 합니다. 희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법원장님. 더 엄중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계속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만 아버지에게 돌아가세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질문들은 영원히 대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희진은 놀라웠지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법원을 나서면서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이미 옷을 입고 퇴원 서류에 서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아직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김승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재판에 가야 해. 내가 없으면 그들은 나를 유죄로 선고할 거야. 당신 사건은 다른 판사에게 넘어갔어요. 희진이 설명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동안 정직되었어요. 김승호의 눈이 충격으로 넓어졌다. 무슨, 내 때문에? 오, 희진아. 괜찮아요.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김승호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일을 만들고 말았구나.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희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어요. 김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용서해 줄 수 있니? 희진은 마음이 복잡했다. 용서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전체 이야기를 알았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김승호의 재판은 새로운 판사 아래 계속되었다. 희진은 더 이상 법정에서 판사로 앉아있지 않았지만 매일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법정에서 그녀의 존재는 속삭임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불러일으켰다. 판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재판했다는 이야기는 법조계 전체에 퍼졌다. 이날 아침 희진은 평소보다 긴장한 채 법정 뒷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김승호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다. 그녀는 그가 어깨에 붕대를 감고 조금 창백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장 발작 후 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김승호 씨, 새 판사가 말했다. 귀하는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김승호는 고개를 들고 확고하게 아니요, 그런 의도는 결코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그렇다면 왜 문제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도 프로젝트를 계속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 사람들에게 집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김승호가 대답했다.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어에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과 희진의 눈이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마주쳤다. 그 시선 교환에는 법정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희진은 자신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눈에서 그녀는 깊은 슬픔, 후회, 그러나 또한 자부심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건설회사의 내부 문서인데 이는 김승호 씨가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음을 보여줍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희진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다.
점심 휴정 시간에 희진은 법원 계단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법정 밖에서는 달라 보이네요, 판사님. 돌아보자. 그녀는 김승호의 변호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 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건설회사의 전 임원 중 한 명이 자수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희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그걸 언제 알았어요? 방금 전화가 왔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특히 당신 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요. 희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동의했다. 오후 세션에서 이 증언이 나올 겁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법정은 평소보다 더 붐볐다. 희진은 뒷자리에서 건설회사의 전 임원이 증언대에 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승호 씨는 사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백했다. 우리는 그의 정직한 평판 때문에 그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증언이 계속될수록 희진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도 속은 피해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의 다른 결정들, 그녀와 어머니를 떠난 결정까지도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법정이 휴정했을 때 희진은 민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판사가 되었는지 항상 자랑스러워했어요. 희진은 목이 메었다. 그는 당신에게 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나요? 민호는 웃었다. 당신은 그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어요. 당신의 모든 사례, 당신이 받은 모든 상,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신문에서 당신에 관한 모든 기사를 오려두었죠. 희진은 많은 감정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법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아버지가 복돼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했다. 8번째 재판일은 법정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했다. 희진이 여전히 방청석에 앉아있는 동안 법정 전체가 그녀와 김승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느끼는 듯했다. 희진은 더 이상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매 증언, 매 증거 제출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김 씨,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외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전에 모든 저축을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왜입니까? 새 판사가 물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 김승호가 대답했다. 내가 이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정직함, 그의 원칙, 이것들이 그를 완벽한 표적으로 만들었다. 양심이 있는 사람, 너무 믿기 쉬운 사람. 점심 휴식 시간에 희진은 아버지와 변호사가 법원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진지해 보였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안한 것이 보였다. 희진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변호사는 옆으로 비켜섰다. 방금 재판부에서 들었어요. 검사가 새로운 증인을 부를 예정이에요. 누구요? 희진이 물었다. 강수민, 김승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어머니의 주치의였지. 희진은 충격에 굳어졌다. 어머니의 의사요? 그가 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죠? 김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가 왜 그 위험한 일을 맡았는지 증언할 거야. 네 어머니의 병과 치료비에 대해. 하지만 그건 35년 전 일이에요. 희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검사는 동기에 관한 패턴을 보여주려고 해. 변호사가 설명했다. 김 씨가 가족을 위해 한번 무모한 위험을 감수했다면 나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희진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건 불공평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아, 희진아. 그녀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내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거기엔 네가 모르는 다른 일들도 있어. 희진은 아버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35년의 세월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녀가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될까?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희진은 자리에 앉아 강수민 의사가 증언대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강 박사님, 검사가 시작했다. 1988년에 박지연 씨, 김승호 씨의 아내를 치료하셨습니까? 네,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치료가 매우 비쌌고 한국 의료보험으로는 완전히 커버되지 않았습니다. 김승호 씨가 당신에게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주저했다. 그는 절박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싼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김승호 씨는 갑자기 충분한 돈을 가지고 왔죠. 검사가 계속했다. 네, 하지만 의사가 망설였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강 박사님? 그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워 보였습니다. 언제나 어깨 너머를 보는 것 같았죠. 한 번은 병원 대기실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그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판사가 물었다. 네, 지연 씨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떠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침묵에 빠졌다. 희진은 숨을 참았다. 이것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박지연 씨가 왜 남편에게 떠나라고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녀는 남편이 위험한 사람들과 연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이 안전하도록 그가 떠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그를 보내기로 한 선택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것은 하나의 버림이 아니었다. 이것은 희생이었다. 김승호를 바라보며 희진은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다시 마주쳤을 때 그들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가족이 되었다. 9번째 재판일 아침, 법정이 열리기 전 희진은 그녀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검사와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저는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희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변호사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사가 주의를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이 왜 증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희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법정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35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잖아요. 검사가 지적했다. 어떻게 그의 성격에 대해 증언할 수 있죠?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진이 대답했다. 어머니의 오래된 편지들, 오래된 이웃들과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눈으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턱을 쓰다듬었다. 이것이 사건에 도움이 될까요? 당신의 증언은 편향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죠. 희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로서 저의 평판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경력 전체를 정의를 위해 바쳤습니다. 지금 제가 아버지를 위해 서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변호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김승호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 당신을 증인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법정이 열렸을 때 희진의 마음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수년간 그녀는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오늘 그녀는 증인석에 앉게 될 것이다. 오늘의 첫 번째 증인은 박희진 전 판사입니다. 변호사가 발표했다. 법정에 술렁임이 일었다.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상당히 이례적이군요. 진행하세요. 희진은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모든 눈이 자신에게 고정된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선서를 한 후 법정을 향해 몸을 돌렸다. 박 전 판사님, 변호사가 시작했다. 김승호와 당신의 관계를 법정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제 아버지입니다. 희진이 명확하게 말했다. 저는 7살 때 그가 우리 가족을 떠난 후 35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희진은 잠시 주저했다. 저는 그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했고 심지어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는 위험한 일을 맡았고 그 결과 범죄 조직과 엮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그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를 확인했습니까? 어머니의 의사 강수민 박사의 증언을 통해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통해서요. 희진은 낡은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녀는 제게 이것을 남겼고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희진은 봉투를 열고 낡은 종이를 펼쳤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사랑하는 희진에게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네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그에게 떠나라고 했단다. 그는 너를 구하기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일을 했고 그 결과 위험한 사람들과 연루되었어. 그들이 그를 찾고 있었고 만약 그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도 위험에 처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강요했어. 그것은 내 생애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너를 위한 것이었어. 언젠가 네가 이해하길 바라. 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그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그는 결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도록 하지 않을 거야. 사랑을 담아, 엄마가. 희진이 읽기를 마쳤을 때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박 전 판사님, 판사가 조용히 물었다. 이 편지를 언제 처음 읽으셨습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희진이 대답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녀의 물건들을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후에야 저는 그것들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편지가 김승호의 현재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진은 똑바로 판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편지는 아버지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처럼 그는 결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려는 진실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는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법정에는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희진은 자신의 증언이 아버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이것이 그녀의 경력에 끼칠 영향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35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를 위해 서 있었다. 10번째 날 재판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희진의 감동적인 증언과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건설회사 임원의 자백으로 인해 검사는 더 이상 김승호를 사기의 주범으로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검사는 기소를 변경하여 김승호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진짜 범인들에 대한 주요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김승호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그를 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김승호 씨,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법정은 당신이 이 어려운 시간 동안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합니다. 희진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수갑이 풀리고 김승호는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는 법정을 둘러보았고 그의 눈은 희진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 법정 밖에서 희진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서로 앞에 섰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 딸, 김승호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희진이 대답했다. 그리고 35년의 분리 후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껴안았다. 그 포옹은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들의 몸은 서로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수십 년의 부재가 그들의 조용한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당신의 어머니는 김승호가 말을 시작했다. 알아요. 희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제 알아요. 그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보냈어요. 함께 법원 건물을 나서며 그들은 기자들의 무리를 마주했다. 카메라가 번쩍이고 질문이 쏟아졌다. 박희진 전 판사님, 아버지와의 재회에 대해 어떤 기분이십니까? 김 씨, 당신의 딸이 법정에서 당신을 판결하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희진은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다. 지금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35년을 기다렸습니다. 몇 분 더 기다려 주실 수 있겠죠? 기자들을 피해 희진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김승호는 그의 걸음이 아파하는 것을 숨기려 했다. 희진은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저 늙은이의 아픔일 뿐이야.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희진이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저녁 희진은 아버지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앉아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희진은 어머니의 죽음 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떻게 법조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 말했다. 김승호는 15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마침내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때 딸을 찾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당신을 찾았을 때 그가 말했다. 너는 이미 법대에서 최고의 학생이었어. 나는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나타난다면 너는 내 과거, 내 실수에 대해 알게 될 테고 그것이 너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어. 그런데 왜 지금 돌아오셨어요? 희진이 물었다. 왜 이 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죠? 김승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내가 결코 너에게 줄 수 없었던 것, 안정된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일종의 속죄였을지도 몰라. 희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김승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네 인생에 있고 싶어. 당연하죠. 희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희진은 민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실례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이 약을 복용하셔야 할 시간이에요. 희진은 혼란스러웠다. 약이요. 민호는 희진과 김승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말씀 안 하셨나요? 아직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어. 김승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무슨 약이에요? 희진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깃들었다. 김승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희진아,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서울로 온 이유는 내가 병원에 가까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야. 희진은 갑자기 아버지의 창백한 피부, 걸을 때의 통증, 그리고 그의 눈 속에 숨겨진 피로를 알아차렸다. 아버지, 무슨 병이에요? 김승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말기암이야, 희진아. 의사들은 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어. 희진은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제 그를 다시 잃을 것이라니.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찾고 싶었어. 김승호가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지속될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어. 그 주택 프로젝트는 내 유산이 될 거였어. 하지만 이제 그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다시 찾았어. 바로 너야, 희진아. 민호는 조용히 약 봉지를 테이블에 놓고 물러섰다. 희진은 일어나 아버지를 다시 껴안았다. 이번에는 어색함 없이 단지 그녀가 곧 잃게 될 사람을 붙잡는 딸의 필사적인 포옹이었다. 우리는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가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해. 김승호가 대답했다. 너를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성되었어. 아버지와 딸을 재회시킨 사건은 법정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사기의 진짜 가해자들이 기소되는 동안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희진은 사건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판사직에서 물러났고 그 시간을 가족 역사의 파편들을 재구성하는 데 쏟았다. 아버지와의 매일의 대화는 그녀의 어린 시절 퍼즐의 새로운 조각을 밝혀주었다. 니오의 어머니는 5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내게 편지를 썼어. 김승호가 희진에게 조심스럽게 보관된 편지가 가득한 상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녀는 네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알려주었어. 그리고 나서 편지가 멈췄어. 그때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어머니는 한 번도 이 편지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희진이 시간에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을 넘기며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내가 살아있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슬픔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마지막 편지에서 그녀는 네가 내 대해 물었다고 써놓았어.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대. 비가 내리는 오후 그들은 함께 희진의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거리감이 아닌 두 사람 모두를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보호하려 했던 여성에 대한 공유된 존경의 침묵이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빚을 갚고 너희에게 돌아올 거라고 항상 믿었어. 김승호가 말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내가 빚을 진 사람들이 단지 돈만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 내가 위험한 사업에서 일하기를 원했지. 내가 더 많이 갚을수록 그들은 나를 더 깊이 끌어들였어.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에게 멀리 떠나라고 하신 거군요. 내 어머니는 내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그녀는 정당하게도 그들이 너희를 이용해 나를 통제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어.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내가 너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었어. 비가 묘지 위로 내리는 동안 희진은 자신과 아버지 모두 불완전한 진실의 포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둘 중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냈다. 민호는 당신이 절대 저를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희진이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말했다. 그는 절반만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대학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찾기를 멈췄지만 결코 네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네가 맡은 모든 사건에 대해 읽었고 신문에서 내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스크랩했어. 네가 판사가 되었을 때 멀리서 너의 취임식을 지켜봤어. 청중석 맨 뒤에 있었지. 그저 군중 속의 한 얼굴로. 희진은 인도 중간에 멈춰 섰고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거기 계셨어요? 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죠?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겠니? 너는 나 없이 네 삶을 일구었어. 그날은 너의 축하일이었어.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어. 한 노부인이 그들 옆을 지나가며 아버지와 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희진의 마음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의 군중 속의 얼굴들, 그녀의 승리의 순간에 친숙해 보였던 멀리 있는 인물. 또 어디에 계셨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다. 내 첫 재판에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 네가 사법 우수상을 받았을 때도, 멀리서 네가 아파트를 샀을 때도 지켜봤어. 길 건너편에서 서서 배달원들이 내 물건을 옮기는 것을 보았지. 희진의 뺨을 따라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인생에서 유령이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멀리서 그녀를 돌보지만 결코 간섭하지 않는. 운명은 참 특이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네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경력을 쌓았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의 이야기를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김승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나타날까 두려워 항상 숨어 있었지. 우리 둘 다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늦게 희진은 아버지가 묵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녀는 그의 몸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한감 치료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선명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을 찾았어야 했어요. 김승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억울해하지 마라.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진실을 알면 너무 아플 테니까. 아파트 벽에는 신문 스크랩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모두 희진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의 첫 판결, 그녀가 받은 상, 그녀에 관한 모든 기사. 한쪽 구석에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법학대학 졸업사진 옆에 작은 소녀의 그림이 있었다. 7살의 희진,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그려진. 평생 동안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희진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사랑해서 떠났던 거군요. 김승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약하고 주름졌지만 그 손길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더 어려운 일이 있어. 바로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들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너와 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매일을 살았어. 희진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투자자들의 돈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부는 김승호가 대답했다. 검찰이 도망친 건설회사 경영진의 해외 계좌를 추적하고 있어. 하지만 모든 돈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희진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방법을 찾을게요. 그들이 당신을 믿었고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림 받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해요. 김승호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에요. 희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책임은 이제 제 책임이기도 해요. 민호가 약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는 희진의 결심에 찬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당신을 닮았어요. 그가 김승회에게 말했다. 완고하고 정의로워요. 희진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민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해졌다. 아버지를 버린 딸을 보며 민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묻기도 전에 민호가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그는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판사가 되었을 때 그는 일주일 동안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 딸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죠. 희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평생 동안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정의를 추구했지만 어쩌면 그것은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이었는지도 몰랐다. 저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진이 물었다. 김승호는 창문 너머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아직 할 수 있을 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거야. 희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 그가 떠나기 전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속임을 당한 투자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겨울이 서울에 찾아와 눈을 내리고 희진의 인생에 새로운 모습을 가져왔다. 징계 청문회 결과 그녀는 3개월 정직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사건 초기에 회피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경력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이전에 항상 법정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재구성된 삶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식탁에는 사진첩과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함께 분리되었던 30년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희진이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는 훨씬 젊은 아버지의 바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집에 처음 온 날이야. 김승호가 그의 목소리에 향수를 담아 대답했다. 너는 너무 작아서 내가 널 부러뜨릴까 봐 두려웠어. 내 어머니는 내 어색함을 보고 웃으며 네가 보이는 것보다 강하다고 말했지. 그녀는 항상 옳았어. 늘 그랬던 것처럼. 사기 사건의 진짜 범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소식이 도착했다. 횡령된 자금의 일부가 회수되었다.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시작이었다. 내 저축을 사용해서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고 싶어. 김승호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아버지, 그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희진이 주장했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제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지 스스로도 놀랐다. 법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야. 김승호가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믿었어. 나 역시 속았다고 해도 그들에 대한 책임을 느껴. 민호는 이제 가족 모임의 정기적인 일원이 되어 끼어들었다. 그렇게 하신다면 혼자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몇몇 저축이 있어요. 희진은 눈앞에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를 떠났던 한 남자, 그리고 그녀의 부재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던 또 다른 남자. 예전에 그녀의 마음을 채웠던 원망은 이제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삶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날 희진은 주택 프로젝트에 저축을 투자했다가 잃은 노인 중 한 명인 80세의 이원철 씨를 방문했다. 그는 더 나은 집을 꿈꾸며 퇴직금을 투자했던 사람이었다.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희진이 노인의 작은 거실에 앉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이름으로도 왔습니다. 저는 이제 성급한 판단이 진정한 정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녀는 보상 계획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개인 생활에 법정에서 항상 옹호했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의는 단순히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에 깨진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당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이원철 씨가 희진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말했다. 그저 그도 우리처럼 꿈을 믿었던 것 같아.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희진이 대답했다. 일주일 후 희진은 정직 기간이 끝나고 법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작은 나무 상자를 열며 물었다. 내 어머니의 결혼 반지야. 김승호가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떠난 후에도 절대 그것을 벗지 않았어. 나는 네가 법원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길 바라. 희진은 단순한 금반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비싸지 않았지만 그녀의 부모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한 선택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당신이 이 반지를 갖고 있는 거죠? 희진이 놀라서 물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나에게 연락했어. 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내 이름을 말했대. 그녀는 끝까지 나를 사랑했어. 자신의 방식으로. 희진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그것은 완벽하게 맞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돌아갈 준비 됐어요? 민호가 그의 목발을 짚고 문간에 나타나며 물었다. 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에 속해 있었다. 법과 정의의 세계,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가족의 세계. 두 세계 모두 그녀를 형성했고 이제 그녀는 그 둘을 조화롭게 함께 가져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희진이 아버지를 피고인석에서 알아본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서울의 황금빛 가을이 나무들을 물들이는 동안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어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삼곡 치료실에서 김승호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떨어지는 나무십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3개월 전에 밝혀진 말기 암 진단은 투자자들 사건을 해결하고 딸과의 관계를 재건하려는 그의 서두름을 설명해 주었다. 이 방을 밝게 하려고 꽃을 가져왔어요. 희진이 말하며 꽃들을 화병에 꽂았다. 이 벽들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충분한 기쁨을 보았어. 김승호가 지친 듯하지만 진정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병원 방은 특이한 가족 모임의 중심이 되었다. 민호는 매일 방문했다. 옛 주택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은 이제 희진과 민호의 노력으로 완전히 보상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집에서 만든 음식과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날 오후 그들이 새로 발견한 추억과 공유된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희진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짧지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좀 나아지면 우리가 함께 부산을 방문할 수 있어요. 민호에게 제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당신과 어머니가 만났던 곳을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둘 다 이 여행이 아마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계획은 사랑과 희망의 행위였다. 너의 어머니와 나는 등불 축제에서 만났어. 김승호가 말했다. 그녀가 강에 등불을 떨어뜨렸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들었지. 일주일 동안 감기에 걸렸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었어. 희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어낸 사랑이야. 너의 어머니에 대한 내 사랑, 내게 항상 가졌던 사랑, 비록 멀리서였지만 간호사가 들어와 김승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오늘은 그가 더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들이 다시 혼자 남았을 때 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수년 동안 너를 버린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가 말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통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어. 이제야 운명이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해해.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아버지? 내가 머물렀다면 너는 아마도 오늘날의 강한 여성이 되지 못했을 거야. 아마도 판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리고 네 손에서 정의를 받지 못했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세상을 위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을 형성하지. 다음 주 희진은 특별한 사건을 맡았다. 입양의 날에 새로운 가족의 공식화식을 주재하는 것. 참석자들 중에는 민호가 있었고 그는 몇 달간의 법적 절차 끝에 마침내 공식적으로 김승회에게 입양될 예정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가 단상 옆에 있고 민호가 그녀 앞에 서 있는 가운데 희진은 평소보다 더 감정적으로 식을 진행했다. 가족은 단지 우리가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매일의 사랑과 용서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식을 마치며 말했다. 법은 관계를 정의할 수 있지만 오직 마음만이 시간도 거리도 깨뜨릴 수 없는 유대로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주위에서 축하하는 동안 희진,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민호는
작은 원을 형성했다. 혈연이나 법이 아닌 함께 나눈 특별한 여정으로 연결된 가능성 없는 가족. 법정에서 시작된 사건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켰다. 회복된 투자자들, 이제 법을 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희진의 동료들, 그리고 피고인석에서 아버지를 알아본 판사와 진정한 정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 김승호는 이제 단지 훌륭한 판사로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빛나는 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야만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운명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비록 늦었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야. 그렇게 버림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갱신으로 끝났고 가장 깊은 상처도 지혜와 연민의 원천으로 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봄이 서울에 꽃을 피우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또한 희진이 정직 후 법원으로 돌아오는 날이기도 했다. 이 아침에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해주던 것처럼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긴장되어 희진이 자신의 취약함에 놀라며 고백했다. 수년 동안 저는 법복을 갑옷처럼 사용했어요. 이제 모두가 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내 이야기는 약점이 아니라 네 강점이야. 김승호가 대답했다. 너는 이제 정의의 양면을 알고 있어. 판단하는 자와 판단받는 자의 입장을. 희진이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동시에 친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이전에 그녀를 완벽한 판사로만 보았던 동료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새로운 존경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귀를 위해 배정된 사건은 간단했다. 이웃 간의 재산 분쟁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과는 전혀 달랐다. 변호사들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 희진은 이제 다르게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말을 넘어서 보았고 긴장된 몸짓, 반쪽짜리 진실, 생략을 알아차렸다. 개인적인 경험이 법 뒤에 있는 인간적 복잡성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었다. 점심 휴식 시간에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 법원에서 가장 존경받고 오래된 판사인 강 판사를 맞이했다. 그는 엄격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박 판사님,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가 격식을 차려 물었다. 법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전문적인 대화가 몇 분간 오간 후 강 판사는 마침내 요점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심각한 윤리적 실패라고 생각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40년 전 내가 젊은 변호사였을 때 일어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노인은 무고한 사람의 부당한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건에서 패배한 후 법률 경력을 거의 포기할 뻔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경험이 나를 더 신중한 판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 박 판사님, 그것은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 소수만이 가진 관점을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오후 세션으로 돌아가면서 희진은 법복의 무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정이 그녀의 직업적 진실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했다는 이해도 함께 안고 있었다. 법정 청중석에 마지막 줄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녀의 아버지가 있었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에게 전할 수 있었던 유산을 목격하는 자랑스러운 남자였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판결을 내리면서 희진은 그녀의 목소리에 새로운 깊이가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법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연민이 만나는 지점에서 말하는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